안녕하십니까. 법과 통하면 행복으로 통한다. 통통 법률아 놀자의 박지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법 이야기를 전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12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절박하고 시급한 것이 일자리 문제라고 지금 추경안을 발표했는데 다들 봤습니까? 네, 봤어요. 어땠어요? 취임하고 나서 가장 네. 빨리 국회를 찾아서 추경 연설을 PPT 봤습니까? PPT? 그렇죠. 파워포인트? 네. 와, 처음이라고 생각이 들고.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대신 육아휴직 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 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양 기자님. 저는 추경 예산을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중에서 저는 일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라서 그런지 두 번째 안이 제일 마음에 딱 와닿더라고요. 여성들의 일할 기회를 늘려주고 가정의 행복한 그런 공약을 담은 예산이었는데요. 네네. 지난 대선 때 각 당 대선 후보들이 다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항이었어요. 육아휴직 급여 문제랑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였는데요. 이런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이 국가의 3요소가 바로 땅, 이 영토랑 주권 그리고 국민이에요. 네, 사회 시간에 배웠었죠? 네, 배우셨죠? 기억하시죠? 네. 배웠었죠. 네, 이 3요소에 섞여 있는 그러니까 국민, 인구가 정말 중요한 건데 요즘 인구 절벽이란 말도 나올 정도로 이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여서 이 출산율 높이는 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출산 휴가랄지 네. 육아 휴가랄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요. 우리나라가 1.17명이에요. 그러니까 16년째 초저출산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 경제학자 해리 렌트가 뭐라 그랬냐면요. 한국은 생산 인구가 줄어서 소비 위축 현상과 경제 위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구 절벽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되면 2750년에는 지도상에서 한국이 사라질 2750년요? 2750년. 우리가 그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까? 하지만 후손들을 신경 써야 하잖아요. 우주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때 지도상에서 한국이 사라질 거라는 예측도 있다 그러니까 좀 무섭죠. 아, 진짜 중요한 일이고 그래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출산하고 양육, 특히 일명 아이가 행복해야 나라가 산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고요. 우리 지난 8회 때 네. 이 고위원 산모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까 고민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들이 다양히 많죠. 많습니다. 네. 저희가 살펴볼 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먼저 산모와 아이의 건강과 건전한 양육을 위한 네. 모자보건법이 있고요. 또 육아휴직 문제를 다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이건 좀 네. 법이 길죠. 네. 그다음에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에 관한 영유아 보육법. 등등등 네. 이렇게 임신, 출산, 양육 전반에 걸친 법률을 저희가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그럼 이런 법들은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우리 5명 다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 두 사람의 신혼인데 아이가 없는데 우리 셋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4살인가요? 네, 4살 된 남아를 키우고 네. 있는데요.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습니다. 둘째 계획 없습니다. 네. 전혀. 단호하시네요. 네, 단호합니다. 둘째는 우연하게 일어나요. 예.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임말 변호사는요? 저는 이제 9개월 된 아주 외모가 중성스러운 딸아이가 있어요. 엄청 예뻐요. 근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꼭 딸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주 네, 머리가 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럴 줄 알았어요. 아이고, 왜 물어보지? 딸이 알면서. 얼굴이 여하튼. 계속 변해요. 네, 그래서 여하튼. 아이 보면 진짜 이쁘구나 하는데 제가 어떤 우리 아는 아이가 아우 너구나 정말 너였구나 왜 이렇게 이쁘다고 표현하기 좀 그런 아이도 있어요 사실은. 여하튼 제 눈에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아, 네네. 딸이 하나 있는데 이쁘죠. 그 아이를 위해서 동생을 지금 낳아줘야 하나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으세요. 박세 기자님. 저도 둘을 낳고 싶어가지고 네. 이왕이면 쌍둥이를 낳으면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남자 여자 쌍둥이 네, 그럼 제일 너무 좋을 좋네요. 것 같아요. 영희 변호사.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남동생 있다 보니까 이왕 아이를 낳을 거면 둘 이상은 낳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인데요. 둘이나? 다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일단 하나를 낳아보고 보고 너가 결정을 해라. 마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게 한 명 할 때마다 제곱으로 어려워요. 제 느낌에. 그래요? 또 3명이 되면 또 8승 정도, 3승 정도 어렵기 때문에 되게 어렵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이가 둘인데 초등학생입니다, 둘 다. 초등학생이라서 이제 육아나 양육 부담은 조금 덜한데 어때요, 이 두 분? 지금 아이가 어린데 양효선 기자가 보면 그늘이 많이 져 있어요, 항상. 다크서클이 있어요. 뭐 우리 힘듭니까, 많이? 저는 정말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쉬운 여건에서 좋은 조건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기는 한데 임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아무래도 일을 한 엄마다 보니까 아이한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항상 부채감이 있고 또 신경을 많이 못 쓰다 보니까 그런 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전적인,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저보다 더 안 좋은 여건에 있는 또 다른 부모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아프고 하더라고요. 그 생각 때문에 다크서클 네,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런 안타까움 저는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약간 욕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도 하고 싶지만 아이도 제 손으로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식도 꼭 제가 만든 우와. 이유식을 먹이고 싶고, 뭐 아이랑 책도, 아이에게 읽어주는 책도 제가 꼭 해주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랍니다. 저는 집에서 단 1분도 이렇게 뭐 멍 때리고 있거나 이렇게 쉰 적이 없어요. 뭔가 저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저랑 정반대군요. 아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고 있거나 대단하다. 틈틈이 업무를 보고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늙었어요. 저는 집에서 단 1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굉장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아이들 태어난 후에 저희 아내가 아이 양육을 많이 했어요. 제가 둘째 때는 참았어요. 밤에 깨잖아요, 아이가. 깼을 때 제가 같이 일하면 우유를 줘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 정말 꿋꿋이 참다 보니까 모든 양육, 뭐 밤에 잠 깨는 것도 우리 와이프가 아내가 다 하고 참는다는 거는 뭘 하고 싶은데 억제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모른 척이잖아요. 버틴 거. 사실 이 외벌이든 맞벌이든 양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오늘 법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희 변호사님. 네, 사실 모든 부모들이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금전적인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2016년에 육아문화 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부모 10명 중 9명이 매월 들어가는 육아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출 항목별로 따져보면요. 만 0세부터 3세 영아의 경우에는 특히 분유, 기저귀 이런 그 식료품비와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다고 조사가 됐어요. 네, 같은 설문에서 이렇다 보니까 이 육아 소비 문화 인식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양육 비용이 부담이 돼서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네. 이렇게 90% 이상이 이렇게 답을 했고 예. 또 부정적인 좀 인식도 나타난 게 뭐냐면 자녀 양육 때문에 뭐 부부의 노후 준비가 부족해진다. 이런 인식도 한 90% 이상 나타났어요. 놀라운데요. 분유나 기저귀 같은 게 양육 기초 물품이라는데 이게 비쌉니까? 대체 얼마나 들길래 이렇게 부담을 가지죠? 우선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금액이 그냥 제 기준으로 제가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걸로 하면 뭐 기저귀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단순하게 분유만 해서 네. 보면 제가 사는 분유가 한 통에 4만 원이에요. 너무 비싸네요. 네, 근데 이것도 제가 그 제일 낮은 가격으로 사서 4만 원이에요. 진짜요? 한 통에 4만 원인데 이걸 얼마나 일주일에 한 통 먹거든요. 일주일에 한 통 먹으니까 그냥 분유값만 분유값만 4만 원. 네. 한 달이면 한 그냥 10만 원? 네, 그 정도 들겠죠. 15만, 20만 원 정도 되네요. 근데 이건 기저귀값 제외. 기저귀도요. 기저귀 엄청 기저귀 지금 제가 사는 거는 한 250개, 뭐 6만 원이 좀 안 돼요. 근데 이런 기저귀가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하면은 전부 계산도 안 돼요. 저는 그때 분유가 좀 맛있잖아요. 좀 맛있습니다. 그러지 마요. 분유를 그런 것 좀 근데 먹고. 분유 좀 맛있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먹어보셨어요? 우리 아이들 거 뺏어 먹기도 했었는데 저도 옛날 동생 거 많이 뺏어 먹다가 엄마한테 비싸구나 혼났죠. 그게. 상당히 비싸네요 기저귀 분유가. 저도 뭐 기저귀랑 이런 분유 같은 거, 조제 분유 같은 거
전 저렴한 거 샀거든요. 네. 다. 근데 저렴한 거 썼는데도 거의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는 소비했던 것 같아요. 거의 임방글 변호사님 비슷한 것 같아요. 와. 실제로 기저귀 이제 하나당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기는 네. 한데 200원대에서 시작해서 3,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15배 이상 차이가 우와. 난대요. 그리고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기저귀 한 6,000에서 7,000장 정도 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기저귀 값만 한 해에 100만 원 이상이 그냥 기저귀 값만으로도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 부담이 되죠. 그 외에 들어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거기다 이제 진짜. 분유도 사셔 먹여야 되는데 분유 또 우유값에 따라 또 변동폭이 커가지고 또 문제예요. 또 올 초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A사의 프리미엄 사냥 분유의 가격은 55,000원. 비싼 거죠. 비싸다. 또 중저가인 B사의 제품이라고 해도 25,000원대.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남자들이 보면 아이를 가지면 분유값 벌러 간다 이런 말을 맞아요. 표현을 해요. 맞아요. 기저귀값 벌러 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분유값, 기저귀값 좀 비싸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도둑질하는 경우도 생긴다면서요. 그런 경우도 생길 법하죠. 이렇게 비싼데. 분유값 벌려고 가뜩이나. 도둑질해요. 아니, 네. 분유를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아동용품을 훔친 한 가장이 검거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딸 셋을 키우고 있는데 뭐 생활비뿐만 아니라 또 아픈 아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수술비 되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분은 생활을 차에서 했어요. 차에서 잠을 자면서까지 어렵게 생활했는데 그런데도 이제 생계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아끼고 분유값이랑 기저귀값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건 뭐 어쩔 그러니까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분유면 기저귀, 뭐 옷 이런 거 훔친 거예요. 그래서 뭐 경찰도 어쨌든 죄를 지긴 했지만 어쨌든 동기 자체가 당장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처지를 고려해서 어쨌든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장발장이에요, 장발장. 네, 진짜 현대판 장발장 사건인데 이 손자 분유값 벌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할머니도 있습니다. 이 어린 두 손자를 돌보던 이 씨가 마늘을 수확 중이던 이웃을 발견을 하고 마늘을 이제 훔쳐서 분유값으로 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실제로 훔친 돈이나 물건을 자신의 영위를 위해서 쓴 것이 아니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그대로 쓴 게 밝혀져서 좀 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보면 마트 가 보면 특히 분유에 보안택이 많이 걸려 있어요. 분유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근데 이게 양육 기초 물품인데 정부에서 분유나 기저귀는 좀 도움을 안 줍니까? 지원을 일부 하고 있기는 네. 해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정에 이런 양육 기초 물품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뭘 지원을 해주냐 하고 보면 기저귀 값으로 월 64,000원 상당, 그리고 조제 분유 같은 경우에는 월 86,000원 정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국민 행복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우처 형식으로 들어가서 넣어서? 네, 지급 포인트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영아 출생 후에 만 24개월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그래요. 이게 원래는 12개월 아이까지만 지원이 됐었는데 네. 확대가 돼가지고 올해부터 24개월까지 지원이 되는 거고요. 24개월 때 분유 먹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오. 그리고 다둥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그 아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는 이 정해져 있는 구매처에서 사용을 해야 하잖아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지원되는 현금도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한데요. 취약 전 만 8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개월 수마다 금액이 다르지만 대략 한 월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강남구에서 그 생후 1년까지는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네. 분유값 받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는 보육비로 지원이 되고 아니 있어요. 지금 이런 말 들어보니까 물건하고 현금으로 이렇게 다 준다는데 왜 힘들어요, 그러면? 힘든 이유가 있나요? 아까 그 양 변호사님이 얘기한 보건복지부 지원책, 그 네. 기저귀와 그 분유값으로 하는 그 지원책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돼요. 40% 밑으로? 우선 기준 중위소득 한 4인 가족으로 기준으로 했을 네. 때 그게 한 44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의 40%니까 그러니까 월 소득이 한 178만 원 이하인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만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은 또 이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기저귀 분유 같은 경우는
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좀 싼 거 먹여라. 근데 자기는 싼 걸 저는 라면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죠. 자식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아이들. 진짜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저 친구들도 이제 아이를 준비하는 언니들도 있고 그런데 아이 만들기 전에 네. 돈부터 모아놔라. 일단은 네, 그래야지 뭐 기저귀도 채우고 분유도 먹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음. 말씀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사실 이 돈이 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출산율 높이려 그러면 이런 법안이 있는 거죠 지금 양 변호사. 사실 발의된 법안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행법으로는 이런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그 가구에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 그래서 발의된 법안인데요. 이런 국가나 이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기저귀나 조제분유 이런 양육 기초물품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게 하되 그 지원 기간을 그 아이가 성장하는 단계를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원 대상을 조금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양육 비용 경감에 우리가 좀 도움을 주자라는 내용인 거고요. 작년에 12월 8일에 김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양육 기초 물품 지원하는 거를 그 법안에 있는데 조금 확대한다는 건데 지금 기준도 40%뭐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보다 더 강화된 겁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아. 왜냐하면 이게 이제 모자보건법 제10조의 5회에 네. 시설되는 내용인데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은 현행 이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요.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전체 영유아 양육 가구 중에서 지원 대상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반드시 의무 조항은 아니기는 한데 어쨌든 그 성장 단계를 고려해서 그 지원 기간을 정하다 보면 조금의 예산이 이제 좀 세이브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다 보면 더 많은 사람한테 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럼 70%한테 이걸 준다라는 뭐 그런 뜻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맞추도록 있네요? 노력해야 와, 된다라는. 지금 위원회 심사 중인데 글쎄요 이게 예산이 되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전 이거 예산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아까 다 주지 뭐 그러면 뭐 70%에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양 기자님이 뭐 혜택을 좀 얼마 정도 받는다고 네네. 달마다만 저희가 우아했잖아요. 뭐좀 출산율 높이는데 간접적으로라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지원하는 저는 물품도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분유를 뭘로 먹겠어요? 떠먹일 수 없잖아요, 젓가락으로. 젖병에 넣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맞죠. 그러면 젖병이 최소한 뭐 하나, 두 개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젖병도 나오고 그쵸. 아이 놀이개도 나와야 되고 모빌도 다 주고 아니, 젖병은 되게 필수적이니까. 젖병 꼭 있어야 된다. 네. 아, 네. 저는 좀 부정적인 게 사실 네. 이게 큰 대안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라고 물었을 때 분유값이 너무 비싸서요, 기저귀 값이 너무 부담돼서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정말 잘 없죠. 네, 사회 기본적인 어떤 구조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저부터도 둘째를 왜 안 낳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회에서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당장 이 아이를 휴직을 해야 하나, 뭐 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일을 그만둬야 하나, 누가 케어를 해야 하나, 뭐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상,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거든요. 임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점에서 약간 물음표가 네. 찍히는데요. 첫 번째는 물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 육아용품을 매일매일 소비하는, 쇼핑하는 네.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맞는 게 있어요. 내 아이한테만 맞는 게.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 A사의 기저귀가 잘 맞아. B, C는 잘 안 맞아. 안 근데 맞다. C를 줘.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중고 시장에 내다 무슨 팔고 말이겠네. 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게 좀 더 현실적일 것 그러네요. 같고 이게 돈으로? 첫 번째 저희 물음표고 두 번째는 전체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집에 100분의 70까지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100분의 70이 어떻게 기준이 뭐예요? 70%죠. 그러니까 뭐 이거 70을 어떻게 찾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뭐 들면 그냥 소득 기준이 딱 나와버리면 뭐 중위소득의 뭐 70% 이러면 뭐 일을 하겠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다 주면 안 돼 그냥. 70%니까 다 그걸 주면 어떻게 좋겠네요. 계산하지? 그 계산하는데 분명히 시간과 또 비용이 들 텐데. 어렵긴 어렵겠네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에서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 보는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것도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위원회 계속 중이니까 통과되는 여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이 두 분은 이제 맞벌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육아가 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더 좀 힘드나? 어때요? 양지민 변호사는 맞벌이인데 그것 저는 때문에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예. 사실 뭐 체감하는 건 별로 없지만 주변에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요. 둘 다 엄마 아빠가 일하는 경우에도 어쨌든 엄마에게 좀 육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그렇죠.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좀 일은 어떻게 하지? 아이 어떻게 누구한테 키워달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맞아요. 고민이 먼저 들어요. 그래서 네. 아이 갖기가 부담스러운 네, 사실이죠. 사실 그렇죠? 그런 사실이에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벌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양육은 우리 아내가 조금 많이 했는 것 같고요. 두 분은 좀 어때요? 양육 그 남편들이 좀 잘 도와주는가? 양 기자님 도와줘. 아니요, 저 화내지 마세요. 화를 되게 내세요. 지금 계속 화가 나요. 기분 나빠요? 남편 생각하니까 속에 막 치열어. 화가 납니다. 요새 가장 핫한 소설이 뭔지 아세요? 몰라요. 82년생 김지영이래요. 들어보셨어요? 82년생 김지영. 이 국회에서도 네. 이 김혜영 의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이셨던 네. 것 같은데 300인 의원에게 전부 다 선물을 하셨대요. 우리 읽어보고 사회 구조적인 이런 모습 부분들을 좀 바꾸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자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네. 같아요. 소설입니다, 그게? 네, 소설인데 여성의 어떤 삶에 대해 82년생 우리 또래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독방 육아라고 많이 하잖아요. 아이를 낳고 또 일을 하고 그만두고 뭐 육아휴직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거기 그 소설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읽은 여성들의 그 반응이 너무 암담하다. 너무 현실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근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남편들이 잘못된 거네요. 남편들이 아무래도 인식이 많이 아직까지는 못 따라오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요새는 대부분이 맞벌이 부부 시대잖아요. 많죠. 이 맞벌이 부부가 어린 아이를 키운다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정말 힘듭니까?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거 외에 그냥 아이를 보는 거 힘든 거 외에 부부가 싸울 여지가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서로 또 이제 피곤한 상태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이제 저희 집도 많이 그렇거든요. 저희 싸우시군요. 집도 네. 남편도 굉장히 그 일하는 그 강도가 세요. 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저 또한 뭐 다행히 저는 이제 어찌 보면 개인 사업자잖아요. 네. 개인 사업자니까 저는 그나마 시간을 좀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의 강도는 왜 변호사 업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힘들죠. 네, 그런 와중에 어린 아이가 있다. 아, 그럼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둘 중에 하나가 샐러리맨이라서 육아휴직 그냥 시원하게 받고 그냥 또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아이는 예쁘지만 현실적으로 육아는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다. 참 죄송스럽네요. 저도 육아를 잘 안 해서 많이 다퉜어요. 주말 되면 우리 남자는 쉬려 그러고 주말에라도 아이들하고 좀 놀아주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게 남성분 입장에서는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밖에서 힘들게 좀 일하고 그런 생각도 왔는데 하죠. 집에 와서 내가 애까지 봐야 돼? 나는 집에서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내가 또 외벌인데 이러지만 그렇죠. 여자에겐 또 여자 입장에서는 여자는 그러면 퇴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여자에겐 퇴근이 없어. 딴 건 해줄 수 있는데 뭐 책 같은 거 읽어주라 그래요. 아직 네. 글을 모르는 아이한테. 그게 좋은 좋으니까 건가요? 그래서 아이한테. 신데렐라 같은 책 빨리 읽어줘요. 신데렐라가 태어났다가 뭐 구두를 잃어버렸다가 뭐 이렇게 빨리 읽어주면 그 읽어주다 또 혼나요 또. 그럼 빨리 치아라 하면서 이러는데 하여튼 남편들은 영원한 우리 대한민국 그 남자들은 육아 이런 거 또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할 주제가 육아 부분 중에서 육아 휴직입니다. 여기 두 분 혹시 아이 때문에 인방을 벗어나 쉽지 않게 퇴사나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퇴사? 저부터 할게요. 저는 퇴사 하려고 그랬구나. 퇴사 아니라 저 개인 사업자잖아요. 근데 그렇죠. 남편이 수술한 이유가 잠시 잠정 은퇴를 하래요. 잠정 우리는 은퇴. 괜찮다.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까지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아이만 네. 보는 게 어떻겠느냐. 와. 그럼 그게 뭐 퇴사죠, 말 그대로. 퇴사지. 와, 접어라 그랬다고요? 변호사 일을? 언제라도 하면 되잖아요. 우리 통통 입법 듣고 법률아 놀자도 잠시 쉬어라. 뭐라 그래? 참 남편분이 참 고지식하시네요. 네. 어때요? 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단 한 번도. 혹시 퇴사했다가 정말 애만 보게 될까 봐 겁나서 그런 것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경력 단절이 너무 심각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쉬는 건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실제로 이 보니까 영어 교육 전문 기업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워킹맘의 83.1%가 육아 때문에 임방글 변호사처럼 일을 그만두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양윤선 기자처럼 경제적 사정이나 이런 다른 사정 때문에 61.4%가 그만둘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아니 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이 독박육아라는 말이 생겼겠어요. 여자가 낮에는 이제 평일에 일도 하고 퇴근하고 오면 이제 육아도 해야 되고 또 집안일도 다 해야 되고 이걸 두고 이제 정말 독박육아라고 하는데 맞벌이 부부라면 많은 부부들이 사실 이런 모습일 거예요.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네. 맞벌이 부부의 하루 가사노동 시간은 남성이 41분 그리고 여성은 3시간 13분으로 여성이 너무하다. 5배가량 많대요. 정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슬퍼요. 우리 쓰레기 버리고 이런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뺀 거 아니야? 그쵸, 41분이라는 다 뺀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그거 다 합쳐서. 너무 좀 우리 컴팩트하게 우리 빨리 하잖아요 일을 남자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예. 이렇게 여성이 짊어져야 할 독박 육아 때문에 네. 출생률이 안 오른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실제로 지난해 맞벌이 여성의 출산화 수가 0.6명이었어요. 너무 적네요. 한 명도 안 낳는 네. 거예요. 네. 근데 반면에 전업주부는 2.6명. 차이가 네, 엄청나네요. 차이가 엄청나죠.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작년에 태어났던 출생아 수가요. 40만 6,300명인데 이게 1970년대에서 통계를 한 이후로 가장 적은 수였다고 합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요 사실은. 사실 인구 절벽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 최근 10년간 정부가 80조 원을 투입을 했다 그럽니다. 출산을 늘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아예 맡기면 안 되나요? 아, 그럼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은데 이게 네. 현실이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저도 국회가 어린이집이 3군데나 있거든요. 정말 좋은 직장으로 꼽혀요. 여성이 그렇죠 다니는. 국회. 예. 네, 국회 어린이집이 3곳이나 있어서 정말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택과 이 직장이 거리가 좀 되다 보니까 아이를 실질적으로 맡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길 가자니 또 우선순위 예약 번호에서 계속 밀린다는 거예요. 둘째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애저녁에 포기를 하고 그냥 일반 어린이집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더 힘든 상황이 되네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2022년까지 40%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만약 올해도 180여 곳을 더 짓는다 더 한다 그러거든요. 어린이집 문제 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제도가 안 돼 있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 이 관련 제도는 잘 정비가 돼 있는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정부에서 뭐 맞벌이 부부의 양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육료나 양육료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능한 쓸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적지 않아요. 들어보니까 우리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임 변호사님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그 5세까지 5세. 네, 5세까지 그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에게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또 취약전, 그러니까 취약전에 또 그 5세까지의 그 아동에게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해서 가정에서? 가정 양육 수당이 지급이 돼요. 네. 이거는 저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돌이 되기 전까지는 월 20만 원, 그다음에 뭐 24개월 미만까지는 15만 원, 또 뭐 그 이후에는 10만 원 이렇게 해서 가정 양육 수당이 지급되고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유치원을 입학해서 재원 중인 그 만 3세에서 5세 전체 계층에 이거 지금 네. 소득 기준이 아니에요. 전체 계층의 아동들이에요. 그 아동들에게는 유아학비라는 게 또 지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 12세의 그 취업 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거는 소득 기준으로 어느 정도 소득이 미만이면은 소득이 안 되면은 국가가 좀 지원을 해주고 지원해주고. 그 이상이면은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육아휴직 제도는 좀 어떻습니까? 육아휴직 제도. 법적으로 좀 많이 계속 바뀌었었죠? 네, 육아휴직 육아휴직이? 제도는요. 우선 1987년에 법률이 그 제정이 됐는데 그렇죠. 그때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이 육아휴직 권리가 있었고요. 남성 근로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1995년에 여성을 대신해서
남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대신해서 네, 2001년이 되어서야 남성에게도 이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 남녀 평등하고 독박 육아가 아니라는 어떤 그런 가치 아래서 법이 좀 바뀐 것 같은데 현재 법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우선 육아휴직은 고용보험법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네. 우선 사업자는 그 임신 중인 여성에게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줘야 돼요. 90일 예, 그 전후? 중에서 네. 60일은 유급이고요. 30일은 무급을 무급이지만 국가가 지원을 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도 있어요. 배우자? 배우자가 출산하면 남편이 출산휴가를 쓸 수가 있어요. 쓸 걸 그랬다. 네, 이거 출산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고요. 5일 범위에서 3일 이상 무조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3일은 유급이에요. 유급이다. 네, 예.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이때는 통상 임금의 4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쟤도 지금 들어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부부의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건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사회적인 인식 때문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뭐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쓸 수 있느냐. 그게 또 문제가 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남편이 제가 나중에 아기를 낳는다 그래도 이런 배우자의 그런 육아휴직 절대 못 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기대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죠. 있다. 제가 아는 여성 지인의 경우에 네. 쓴 육아휴직을 지금 현재 1년 정도 쓰고 있는데요. 네.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네. 여성들의 경우에는. 남성들의 경우에 육아휴직을 썼을 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이 계신데 지인 중에 네. 한 분은 육아휴직을 1년 정도를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복귀하고 나니까 한직에 좀 안 좋은 직으로 배정을 받은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사상 불이익이다. 지금 문제가 돼서 지금 한참 분쟁 중에 있고요. 이야. 또 한 분은 한 3개월인가 5개월 정도를 쓰시고 복귀를 하셨는데 지금은 잘 다니고 계세요. 업무에 네. 복귀해서 잘 다니고 계신데 이제 승진 때가 되니까 네. 혹시 인사상의 불이익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본인이 쉬었던 그 기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제가 법무관 장교 복무할 때 이 제도가 있었어요. 남자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남자가 이거 육아휴직 신청하니까 다들 의아해해요. 그렇죠. 그때 하시죠. 네가 왜 이래? 네가 왜? 네가 애 낳니? 막 화를 내세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는데 그 정도로 아직 인식이 조금 부족한 게 그렇죠.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지난 5월에 통계청이 한 조사를 발표했는데요. 신혼부부의 1년 후 동태적 변화라는 이름으로 좀 어렵네요. 네. 결과를 발표했는데 혼인 1년 차에는 맞벌이 부부였던 그 부부가 총 11만 7천 쌍이라고 친다면 그중에 1년 후 외벌이로 전환한 네. 부부가 2만 7천 쌍이었대요. 그러면 와. 9만 상이 된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네? 외벌이가 된 거예요? 그만둔 아니요. 거예요? 2만 7천 쌍이 외벌이가 된 거예요. 아, 2만 7천 쌍이, 예. 11만 7천 쌍 쌍 중에서 가운데. 1년 후에 2만 7천 쌍은 외벌이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쪽이 이제 아이가 포기했네. 생기고 뭐 이러면서 네. 한쪽이 포기를 했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아내가 포기를 그렇겠죠.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편의 경제활동 비중은 85.9%에서 86.5%로 이제 소폭 네. 상승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결과에 따라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통계청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그렇긴 한데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왜 육아휴직 하는데 이러면서 남성의 육아휴직 신청 비율은 어때요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많이 나아지긴 한 말하면 것 같은데?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 너무 미미한 몇 게 퍼센트입니까? 지금 2011년에 네. 2.4%로 시작을 해서 2.4. 2.4, 2012년에 2.8%, 그리고 예. 2013년에 3.3%, 그리고 지난해 8.4%까지 올라왔는데 10명 중 10명 중 한 명도 좀 안 되는 10%도 안 되는 거 10명 중에 9명은 여성 육아휴직자고 한 명만 남성 휴직자다. 이 보니까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독일은 32%랍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노르웨이 21%예요.
왜 우리나라 남성은 육아휴직 못 씁니까? 난 이게- 이해가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이해도 되기도 예, 해요. 예. 사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물었을 때 가장 큰 게 직장 내 분위기. 이게 그렇죠. 68.8%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 다음은 뭐 사실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액 뭐 내가 이제 월급을 다 받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이 그 다음을 이었고요. 그리고 관련 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가 개선이 돼야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이 사업주의 인식이 개선돼야 된다. 4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업주의 마인드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성 근로자들도 사실 이게 마음 편하게 근무 형태가 근로 형태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남자들은 또 오죽하겠냐 싶기도 그쵸. 하고요. 아까 뭐 말씀드렸던 대로 뭐 나중에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또 가장이다 보니까 네.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잣대에 의해서 좀 아무래도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도 또 노심초사하게 될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이 경제적 문제도 한몫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벌다가 외벌이가 되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쉽게 쓰지도 못할 거예요. 잘못했다가 또 직장에 돌아가는 경우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나라 말고 좀 노르웨이 아까 얘기했었는데 네. 외국은 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 북유럽 쪽이 좀 선진 스웨덴 뭐 이런 게 그렇잖아요. 핀란드, 말씀하신 예. 스웨덴. 예. 라떼 파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라떼 파파? 되게 고급지네요. 카페라떼죠. 카페라떼 아닙니까? 그 시청자 여러분도 잘 보시면 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 아빠가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끌고 한 손에는 커피를 마시고 있는 장면 조금 보셨을 거예요. 멋있다. 그런데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람이 엄마가 아니라 아빠인 거죠. 그리고 이 커피는 라떼. 즉 스웨덴 아빠들이 한 손에는 카페라떼를 들고 다른 한 손은 유모차를 끈다고 해서 오. 생긴 이름 라떼 파파인데요. 참, 네. 스웨덴이 육아 아빠의 천국이래요. 왜냐하면 일단 네. 우선 스웨덴은 그 아빠도 사용할 수 있는 그 유급 육아 휴직이 이야, 1974년에 생겼어요. 74년도요? 저는 태어나셨을 때 예, 그 무렵인데 제가 그때 베트남 전쟁 할 때인데요. 예. 그때 세계 최초로 네. 아빠도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와. 무급도 아니야. 유급, 유급. 어머. 육아 휴직 제도를 만들었는데 물론 아무리 스웨덴이라고 해도 네. 처음에는 이게 다들 좀 어색했대요. 그랬겠죠. 받아들여지기 힘들었는데 이제 국가에서 그거를 계속 장려한 거죠. 그래서 그 유급 육아 휴직 기간이 무려 90일. 90일로 늘리고요. 또 아빠가 쉬면 이거 또 가게에 또 좀 부담되는 거 아니야? 네. 싶을까봐 세금 감면 혜택도 네. 줬다고 해요. 이렇게 정부가 다양한 여러 가지 이 장려책을 만들어놔서 그 결과 지금 스웨덴이 오늘날 그 육아 그 아빠 육아의 천국이 됐다.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이 보면 아니면 저 라떼밥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 보니까 그냥 밥하고 싶죠? 그냥 그냥 밥하고 싶어요. 라떼밥을 굳이 해야 되나? 저 이쯤에서 박지훈 변호사님 하나 뭐 고발하고 그러면 안 되나? 뭐요? 아니 저희 남편도 엄청 깔끔쟁이에요. 네. 그래도 집에 오면 저희 애기 똥기저귀 이런 거 다 갈아주거든요.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이 박지훈 변호사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안 간다는 거예요. 갈아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안 갈아주냐. 제가- 그랬더니 제가 얘기를 직접 해드릴게요. 하시죠. 제가 첫째 그 똥기저귀를 갈다가 오바이트를 했습니다. 진짜요? 더럽더라고요. 어머. 그걸 보고 나서 절대 안 시킵니다. 어머. 네가 아빠냐고 우리 아내 말이. 네, 지금 근데 더럽더라고요. 저는 더러워요. 우리는 지금 이런 아빠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런 아빠와 지금 그 육아의 얘기에 대해서 나누고 죄송합니다. 있습니다. 정말 신혼실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빠 육아의 천국, 북유럽, 뭐 스웨덴 얘기도 했는데 노르웨이도 되게 유명하던데요. 노르웨이도 네. 괜찮죠. 노르웨이가 네. 저도 조사하면서 되게 훌륭한 제도다라고 생각했던 게 데디코타. 아버지 할당제가 있어요. 아빠 할당제요? 이야. 이거 아버지 할당제인데, 예. 그러니까 이걸 육아휴직을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남성이 일정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장된 부모 휴가 기간이 그만큼 소멸되는 거예요. 써야 돼, 그럼 무조건. 당연히 써야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또 돈인데
이때 아버지에게 할당된 휴가 기간 동안 급여가 전액 가까이 보장이 돼요. 야, 이거 진짜 네. 세다. 그 결과 노르웨이는 이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되기 전에는 3%에 불과했던 육아휴직 비율이 네. 최근에는 97%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와. 거의 다 쓰는 거예요. 북유럽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졌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가 최근에 출산율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프랑스도 사실 잘 돼 있어요. 네. 육아휴직을 3년 동안 보장을 하고요. 너무 부럽죠. 첫째 아이 출산부터 6개월 동안 수당이 지급이 된다 그래요. 이야. 아빠들에 대한 휴가 제도 역시 최대 14일까지 임금의 100%를 보장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누구나 쓰겠죠. 그리고 3살 이상의 이제 아이들 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관할하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교육비도 사실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야, 프랑스도 상당히 뭐 네, 그렇네요. 해외 각국이 이렇게 좋은 네. 제도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실제로 출산율의 변화도 가져왔는데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1998년에 1.5명이었던 출산율이요. 2014년 1.91명. 그리고 프랑스는 1994년 1.66명에서 2014년 2.08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의 탄력 근무를 보장을 하고 세액공제를 실시한 영국 역시 2001년 1.63명에서 2014년 1.90명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게 뭐 진짜 아빠 육아가 되니까 출산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아빠 육아를 중시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출산율 높이려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이 마음으로는 여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몸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앞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앞에서 그 양 기자님이 네. 말씀하셨잖아요. 박세희 기자님 말씀하셨어요. 네. 아이를 딱 낳으려고 해도 걱정되는 게 그럼 내 일은 어떡하지? 여성 입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산율을 보장하려면 여성에게 일과 가정생활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 외에도 여자가 그렇게 하려면 일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 일은 누군가 해야 돼요. 근데 여자가 반만 하게 하려면 나머지 반을 누가 해야겠어요? 아빠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도 육아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그런 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에도 아빠의 육아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게 좀 재미있는 연구 결과인데 영국의 킹스 칼리지 런던 연구팀에 의하면요. 영아기 때 아빠와 시간을 많이 보낸 아이가 두뇌 발달이 잘 된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네네네. 교수님 반성하셔야 될 것 네네. 같아요. 인지 능력도 향상되고 또 아빠와의 이제 긍정적인 감정 공유를 하다 보면은 또 뭐 EQ라든지 이런 것도 좋아지고 네. 그렇다 보니까 아빠와 함께 영아기 때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진짜 경험적으로 쌀 말인데 그런 식의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누가 네, 연구를 해서 그리고 그거를? 예, 왜 그리고 자꾸 이런 연구를 해? 뉴스에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잊을만 하면 아빠가 책을 읽어주면 네. 아이가 좋다라는 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들이 크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연구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대선에서 이 공약 많았죠. 그렇죠. 양지 변호사. 2012년도 대선 때는 사실 뭐 경제 민주화 이게 이제 슬로건이었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올해 대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일과 삶의 균형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춰져 있었어요.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볼 수 있을 네. 텐데요. 실제로 당시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문제를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다른 후보들도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었죠. 후보들 모두 사실 육아휴직에 굉장히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약들을 발표를 한 걸 보더라도 얼마나 이게 우리네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네. 2040 엄마들한테 새 정부 정책 중에 뭐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40%가 민간 기업의 출산, 육아휴직의 의무화를 꼽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는 남성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는 거 28%로 2위에 올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런 관련 정책들을 발표를 하면서 현재 1.17명으로 하락한 합계 출산율을 임기 내 2.1명까지 올리겠다. 와, 이렇게 밝혔거든요. 좋네. 예.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앞서 조사된 이 1, 2 답변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7명에서 2.1명이면 굉장한 굉장히 거예요. 많아요. 그렇죠. 네. 이 현재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이 의원님들이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특히 6월 11일 날에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죠. 네, 그 대선 때 그 발표한 6대 약속 법안 중에 하나고 그때 당시 1호 법안이 뭐였냐면 공약이 육아휴직 문제였거든요. 와. 근데 그걸 제일 먼저 이제 실천에 옮겼어요. 그래서 육아휴직의 신청과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대선 공약 6대 법안 중에 일명 슈퍼우먼 방지법 이거 네. 가장 먼저 발의한 이유가 뭡니까?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 국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공약을 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저출산 문제를 여성 문제로 여성을 아이 낳는 자판기쯤으로 여기는 출산 대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없는 노동을 강요하는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이야, 이 전부 근데 좀 구체적으로 법안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슈퍼우먼 방지법은 두 가지 법 개정안으로 돼 있는데요. 하나는 고용보험 법률 개정안이고요. 네. 또 하나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크게 한 4가지 정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남녀 고용 평등법에서는 배우자 출산 휴가가 현행 유급 3일입니다. 맞습니다. 이걸 30일로 늘려서 모두 유급으로 확대하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남녀고용평등법 또 하나 핵심 조항이 네. 육아 휴직 기간은 현재 12개월인데 16개월로 늘려서 아. 그중에 3개월 이상은 엄마 아빠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노르웨이식이네. 예. 예. 그러니까 아빠도 대체로 지금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데 예. 아빠도 16개월 중에 3개월 이상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자. 아빠, 네. 엄마 육아휴직 의무 할당제입니다. 의무 할당제.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맞벌이 시대가 온 지는 오래됐지만 맞돌봄 시대는 오질 않았거든요. 네. 이제 맞돌봄 시대를 열자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휴직을 한 이후에도 초등학교 간다고 해서 부모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네. 초등학교 아이들을 둔 부모들 직장 다니려면 전쟁이에요. 더 힘들어져요. 예. 네, 그래서 부모 출근 시간하고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상충되지 않도록 아. 부모가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우와. 이게 이제 유연 근무제라는 건데요. 와. 그걸 도입하고요.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렇죠. 못 하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 급여액을 좀 대폭 높이자. 그래서 월 통상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하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 이게 통과가 참 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 예산 부분하고. 근데 뭐 지난번 그 대선 토론 때 네. 그 제가 각 후보들에게 제안을 했고 그때 뭐 문재인 대통령 물론이고 네. 안철수 또 유승민 후보까지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야 될 게 저출산 대책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꼭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이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 슈퍼우먼들이 눈물을 흘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심상정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진짜 법안 들으니까 좀 막 떨려요. 그런 법안들이 입법이 돼 있고 노르웨이식 그 북유럽식인데 저 말씀하신 거 다 통과되면 통과되면 뭐 북유럽 부럽지 않을까요? 우리 맞아요. 우리도, 예. 맞아요, 진짜. 우리도 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금 자녀 육아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거든요. 다들 좀 어땠습니까? 저는 뭐 저는 좀 죄송스러워요. 이 자리에 있기가 싫어요. 오늘따라. 그러네요. 아버님. 네, 어땠어요, 힘들어서? 저는 지금 뭐 당장 가정 양육 수당 20만 원을 받고 있는 네. 어머니 입장으로서 여성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조금 힘들어요. 일과
그 육아를 같이 하는 이 입장이 근데 저 같은 분 아니 저보다 더 힘든 분이 저는 많을 거라 더 많을 보거든요. 수도 있죠. 제가 매일 그 자기 전마다 잠들기 전마다 그 엄마들이 가는 사이트를 이렇게 보는데 이런 독박 육아에 눈물 흘리는 엄마들이 많아요. 단순히 몸이 힘든 것뿐만 아니라 아예 우울증으로 발전하시는 엄마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이런 분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제도뿐만 아니라 만들어지는 제도가 이분들의 그런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기를 예, 왜 바라는 마음이 제처가 애들 커가면서 성격이 변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어때요 오늘 얘기? 양석 기자님 또 되게 힘든데. 네, 임방울 변호사님이 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좋은 제도들이 이제 많이 발의가 되어 있으니까 네. 이제 잘 녹여서 이제 합의안을 만들어서 좀 혜택을 보는 가정들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또 행복해야지 부모들도 행복하고 행복하죠. 부모가 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만한 행복한 가정이 또 이뤄질 수 있는 그렇죠. 조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저 여기서 다시 한번 네. 아이들이 행복해야 부모 행복한 게 아니라요.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들 아이가 행복해요. 행복해요. 엄마가 행복하려면요 아빠가 아빠가 도와줘야 되고요. 되잖아. 근데 아빠가 아빠가 불행해져요. 아빠가 되게 불행해져요. 거기까지 가지 힘들어 마요. 힘들어. 거기까지 가지 네, 마요. 안 하겠습니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게 제도도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된다. 된다. 네. 박세 기자님 혹시 이렇게 제도 많이 되면 아이 많이 낳을 겁니까? 셋까지. 셋까지. 자, 오늘 육아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올해 9월부터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호법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부탁드려요. 네,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이 됐어요. 그 개정된 내용 올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추가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 영유아 보호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한다라는 네. 내용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직장 어린이집을 공무원과 공무원 아닌 자를 위해서 설치를 한다라는 내용과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대상에 산업단지 지역을 포함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네. 그리고 보육 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보호와 위험 방지 주의 의무를 줘야 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 우선 제공 대상자에 이런 뭐 국가 유공자 중 뭐 전물자나 순직자와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상위 등급 판정을 받은 자의 자녀를 추가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영유아의 건강검진 실시 여부를 어린이집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뭐 저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은 관련 법률을 참고해서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히 참고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녀 양육 문제를 가족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해야지만이 다가올 인구 절벽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에도 아이가 행복해야 나라가 산다 특집 2탄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